저 흉터 나 어릴 때 본 적 있어. 2배의 급여, 출입 금지된 방, 그리고 CCTV가 달린 화장실. 이 집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김선희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초구 설해마을 언덕 위 대저택 앞, 선희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목을 꿀꺽 삼켰습니다. 철제 대문은 마치 성벽처럼 그녀를 압도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터폰 버튼을 누르자 차가운 기계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선희님이시죠? 얼굴 인식 중입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며 척추를 따라 오싹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쥔 간병인 자격증은 빗물에 젖어 잉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각막 이식 수술비, 평소의 2배가 넘는 급여에 선희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지만 이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위장을 쥐어짰습니다. 철제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는 듯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정원수들 사이로 난 대리석길은 비에 젖어 유리처럼 반짝였고 저택의 위압적인 외관이 선희의 작은 몸을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희 씨. 현관문이 열리며 장서현이 등장했습니다. 새하얀 원피스는 그녀의 피부를 더욱 도자기처럼 빛나게 했고 우아한 미소는 완벽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듯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낡은 코트와 구겨진 바지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지며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고생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선희는 현관을 들어서며 무거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빛, 차가운 대리석 바닥, 벽면을 장식한 값비싼 미술품들, 그녀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싼 화병들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흘러나오는 부의 냄새가 선희의 콧구멍을 찌르며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발은 그냥 두세요. 가정부가 정리할 테니까요. 서연의 말에 선희의 뱃속에서 불편함이 꿈틀거렸지만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과 천장 구석구석에 설치된 검은 CCTV 카메라들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치 수십 개의 까만 눈동자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듯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특별한 환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져 선희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뇌출혈 이후로 의식이 거의 없으시지만 가끔 불규칙한 반응을 보이세요. 간병인이 3명이나 그만두셨어요.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듯했습니다. 왜 이 집이 2배 급여를 주는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무거운 문 앞에 도착하자 서연은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선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선희 씨, 혹시 각막 이식 대기 중인 아드님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질문이 예상치 못하게 나라와 선희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황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민재가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지 3년째예요. 서연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동정 같으면서도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서 일하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 말에 담긴 이상한 확신이 선희의 등줄기를 타고 오한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함정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희미한 약품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선희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 어둠 속에 중앙에 놓인 침대, 침대 주변을 둘러싼 의료 장비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삐,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져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선희의 심장은 더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얼음장 같은 한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분이 발기성 회장님이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시아버님이시자 건설사 창업주세요. 선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흐릿한 조명 아래 드러난 환자의 얼굴을 본 순간 선희의 세계는 천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고 시야 가장자리가 흐려졌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침상 위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선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긴 코와 각진 턱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왼쪽 눈썹 위로 이어진 희미한 반달 모양의 흉터. 너무나 익숙한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30년 전 이유 없이 가족을 버리고 홀연히 사라진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선희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어린 시절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과 침대 위 노인의 얼굴이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선희는 현기증을 느끼며 침대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을 쉬기 어려웠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죄송해요. 잠시 어지러워서. 선희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고통은 심장의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선희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 남편 준호가 유일한 혈육이죠. 서연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환자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독신으로 사업을 일구셨어요.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었던 분이죠. 거짓말. 선희의 머릿속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선희와 어머니, 그리고 당시 갓 태어난 동생 민수. 아버지는 그들을 두고 떠났고 그 후 어머니는 재혼했습니다. 선희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랐고 그렇게 김선희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선희는 그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생각. 그가 정말 아버지라면 그녀를 알아볼까요? 30년이 지났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나요? 수액은 제가 교체할게요. 선희는 오랜 간병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수액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라벨에 적힌 약품명이 생소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질문하려는 찰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여보, 새 간병인이 오셨네. 서연의 남편 박준호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선희의 피부를 베어내는 듯 했습니다. 김선희 씨, 맞죠? 이력서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녀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모든 생각과 의심을 읽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행동은 CCTV로 확인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준호의 말에는 뚜렷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협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왼쪽 눈썹 위 희미하지만 분명한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귀에서는 심장이 터질 듯한 소리가 울렸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에 휘말렸지만 한 가지 확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식사는 가정부가 가져다 줄 거예요. 아버님 약은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서현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저녁 9시까지 계시다가 퇴근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나간 후 선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환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와 아버지, 아니 발기성 회장만이 남았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갑자기 홍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마음을 조여오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엄마는 당신을 기다리다 아프셨어요. 환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길고 가는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선희는 숨을 멈추고 그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 지갑 속에 간직해온 모서리가 다른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선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과 침대 위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선이는 무거운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30년 전 그녀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정말 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준호가 그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지. DNA 검사, 그것만이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선이는 주변을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방 구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검은 눈동자처럼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환자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는 척하며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신락 같은 감촉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에 싸서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이제 진실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선희는 불안으로 뒤틀린 위장을 부여잡으며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집한 머리카락은 이미 유전자 검사소에 보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사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희는 더 많은 정보를 캐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가사도우미 오정숙이 침묵 속에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수십 년의 세월이 새긴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선희가 신발을 벗자 정숙은 갑자기 청소를 멈추고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잘 지내셨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마치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날카롭게 살핀 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실 거예요? 그 질문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경계심과 함께 꼭 전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글쎄요, 회장님 상태에 달려 있겠죠.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기를 켰습니다. 그 요란한 소음 속에서 그녀는 선희에게 불안하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수액 잘 확인하세요. 특히 부부가 직접 가져오는 것.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위장이 꼬이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정숙의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녀가 뭔가 더 말하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와 함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선희 씨 오셨네요. 정숙은 재빨리 물러나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인사했지만 머릿속은 정숙의 경고로 가득 찼습니다. 수에게 뭔가가 섞여 있다는 것일까요? 독극물? 선희의 등줄기를 오한이 타고 올랐습니다. 서연은 화사한 웃음으로 선희를 환자방으로 안내하며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후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검진하실 거예요. 그동안 회장님 위생관리 좀 부탁드려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방에 들어서자 어제와 다름없이 발기성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저 낯선 환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방안을 살피던 선희의 눈에 약품 캐비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선희는 주변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캐비닛을 열어보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병과 수액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그중 한 수액팩이 이상했습니다. 라벨이 없었고 투명한 액체만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불안한 심장 박동을 느끼며 그것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약품에 반드시 라벨을 붙이는 것이 절대적 원칙이었습니다. 라벨 없는 수액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선희는 결단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 수액의 사진을 몰래 찍고 작은 주사기로 샘플을 채취해 작은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본능은 이 수액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정숙이 선희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정숙은 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다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집 모든 방에 CCTV 있어요. 정숙이 거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없죠. 선희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정숙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화장실은 유일하게 감시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곳에서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불안하게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3층 서재 캐비닛 뒤에 작은 금고가 있어요. 거기 회장님 비밀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선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걸까요? 그녀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선희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정숙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 집에서 20년간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을 봤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후로 더 심해졌고요. 정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물러나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무표정한 가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정대로 의사가 방문했습니다. 중년의 남성 의사는 준호와 서연의 감시 아래 환자를 검진했습니다. 선희는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만 회복 징후는 보이지 않네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대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선희는 의사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불확실성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뭔가 이상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준호는 선희에게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오실 예정이에요. 그동안 아버님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나간 후 그녀는 발기성의 상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의식은 없어 보였지만 가끔 손가락이 움직이고 눈꺼풀이 떨리는 것으로 보아 완전한 혼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갇혀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선희는 목이 메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예요, 선희. 기억나세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선희는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고 이번에는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선희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그 방향을 따라 보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서랍.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발기성과 한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선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린 선희 자신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선희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단단히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확신으로 자라났습니다. 발기성은 정말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그가 알고 있지 못하는 또는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무서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동시에 강렬한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숙이 말했던 3층 서재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실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계단은 항상 잠겨 있었고 특별한 카드키가 필요했습니다. 오전 간병을 마친 후 선희는 화장실에 들어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정숙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화장실은 CCTV가 없는 유일한 공간. 선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화장실 내부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천장에 작은 환기구가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이대로 가다간 우리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과 초조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인내심을 가져, 여보. 서연의 차분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의사도 얼마 안 남았다고 했잖아. 수액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끝낼 수 있어. 선희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액은 분명 그라벨 없는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돼. 준호의 목소리에 탐욕과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사 지분도 이 집도 모든 재산도 우리가 10년간 공들인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거야. 선희의 온몸이 오한으로 떨렸습니다. 그녀의 내장에 뒤틀리는 듯한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살인. 그들은 천천히 계획적으로 서서히 발기성을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한 인간의 생명을 차갑게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간병인은 어때? 뭔가 수상한 점 없어?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진 않아? 아직까진 괜찮아 보여.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해.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혹시 아버님의 잃어버린 딸일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닮지 않았어. 게다가 그녀의 이름은 김선이야. 박씨가 아니라고. 선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발기성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들은 선이가 그 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이 달라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쨌든 혈액 검사 결과 곧 나올 거야. 그때가 되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 준호가 진짜 아들인지 말이야. 선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들도 DNA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준호가 진짜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그렇다면 준호는 발기성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대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선이는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재에 가야 했습니다. 정숙이 말한 금고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정숙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선이는 목소리를 낮추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층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나요? 정숙은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다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부부가 외출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대요. 그때 서연 씨방 화장대 서랍에 카드키가 있을 거예요. 선이는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오후 2시, 준호와 서연이 외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선이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환자를 돌보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선이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표범처럼 조용하고 빠르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적막하게 침묵했고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말대로 주인 침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예상대로 금색 테두리가 있는 검은색 카드키가 있었습니다. 선이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그것을 들고 3층으로 향했습니다. 3층 계단 앞에서 카드키를 대자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선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계단을 올라 3층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서재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웅장한 나무문 뒤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앤티크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와 가죽의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선이는 정숙이 말한 캐비닛을 찾아 방 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안쪽 벽에 붙은 높은 캐비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캐비닛을 열어보니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말대로 캐비닛 뒤편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선이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날짜 6월 15일. 그 옆에 기념일이라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선이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6월 15일. 그날은 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그 날짜를 결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떨리는 손가락으로 615를 입력했습니다. 순간 삐 소리와 함께 금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USB 메모리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선이는 서류들을 꺼내 급하게 살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오래된 결혼증명서였습니다. 발기성과 김미영, 선이 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 박선희, 그녀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선이는 그것을 억누르며 계속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또 다른 서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발기성의 유언장. 그곳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나의 첫째 딸 박선희에게 상속한다. 선희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발기성의 딸이었고 법적 상속인이었습니다. 준호는 가짜였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준호와 발기성의 DNA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발기성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기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떨리는 손으로 사진으로 찍으며 선희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는 왜 그녀를 버리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지금 왜 그는 이렇게 누워 있을까요? 더 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갑자기 1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누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그녀는 공포에 질려 급히 증거들을 제자리에 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실수를 했습니다. 마침내 금고를 닫고 서둘러 3층을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층 복도에서 준호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의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선희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2층이에요? 환자실은 1층인데? 준호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습니다. 당신 손에 든 건 뭐죠? 선희는 자신도 모르게 쥐고 있던 카드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포가 그녀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맹수의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당신 우리 집을 뒤지고 있었군요. 당장 짐 싸고 나가세요. 해고해요. 선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려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수집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샘플, 수액 샘플, 그리고 사진들이 담긴 휴대폰.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 가방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선희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가방은 나중에 보내드리죠. 준호의 얼굴에 위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요? 무단 침입으로? 준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희는 무력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증거, 그녀가 목숨을 걸고 모은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면 선희의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준호는 마지막으로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잊으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문이 쾅 하고 닫히고 선희는 비가 내리는 길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 민재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싸워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선희는 흔들리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대되었습니다. 녹음기에서 서연과 준호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액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끝낼 수 있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돼. 회사 지분도, 이 집도, 모든 재산도.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호는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선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112가 눌려 있었고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집 앞에 도착해 있죠. 번개가 다시 한번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섬광 속에 준호의 얼굴이 광기로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성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야수처럼 포효하며 선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 년, 다 망쳐놨어. 선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격렬하게 뛰었지만 몸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재빨리 몸을 피하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스프레이를 꺼내 준호의 얼굴에 정확히 뿌렸습니다. 호신용 고추 스프레이였습니다. 으아! 준호가 눈을 부여잡고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눈이 타는 것 같아. 서현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선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선희의 얼굴을 향해 날카롭게 뻗어왔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년, 우리 10년 계획을 망치다니. 서연의 손톱이 선희의 뺨을 스치며 피가 흘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에 선희가 숨을 들이켰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비틀었습니다. 간병인 일을 하며 단련된 근력이 이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으악! 서연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서져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제자리에 서라. 여러 명의 경찰관이 총을 겨누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렬한 손전등, 빛이 어두운 실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들 뒤로 정숙이 떨리는 모습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저기 있어요. 그들이 회장님을 독살하려 했어요. 정숙이 준호와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들이 재빨리 움직여 준호와 서연을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박준호, 장서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현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여자가 모든 걸 꾸민 거라고요. 준호는 이미 체념한 듯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의 빛만이 어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장악하는 동안 선희는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뺨에서 흐르는 피와 눈물이 섞여 떨어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 발기성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선희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선희예요. 아버지의 딸. 발기성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무거운 철문을 여는 것처럼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선희를 향했습니다. 선, 희, 희미한 목소리가 그의 마른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쏟아졌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발기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말은 손가락이 선희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기다렸다. 그 순간 의료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발기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액을 즉시 교체해 주세요. 혈액 검사도 필요합니다. 경찰이 수액을 검사한 결과 그 안에는 천천히 장기를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서현은 발기성을 몇 달에 걸쳐 천천히 독살하고 그의 죽음이 자연사로 위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선희가 가져온 증거와 정숙의 증언, 그리고 수액 샘플은 그들의 범죄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서재에서 발견된 추가 서류들은 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발기성은 30년 전 자신의 첫 번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업 파트너였던 정태영이 그를 협박했고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사업이 안정되고 정태영이 세상을 떠나 위협이 사라졌을 때 그는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와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발기성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을 가족으로 위장했고 그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여 발기성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독성 물질의 투여가 중단되면서 그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선생님. 경찰서에서 준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도 증거가 없잖아. 내가 발기성의 아들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선희는 차분하게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머리카락으로 진행한 DNA 검사뿐만 아니라 준호의 원래 신원을 밝히는 서류도 있었습니다. 준호의 본명은 장준호였고 그는 서연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당신은 발기성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당신의 본명은 장준호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계획, 10년간의 사기극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준호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발기성의 상태는 며칠이 지나며 천천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성 물질이 체내에서 빠져나가면서 그의 의식은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선희는 밤낮으로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의 각막 이식 수술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곧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발기성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이 또렷하게 떠졌고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선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선희의 뺨에 닿자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꿈만 같구나. 선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내 아버지, 저예요. 선희예요. 마침내 돌아왔어요. 발기성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30년간 억눌러온 모든 감정의 해방과도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는 어떠시니?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선희가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발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때 너희를 두고 떠나야만 했어. 정태영이 너희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떠났다는 것도요. 선희는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손자도 있어요. 발기성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자라고? 네, 민재라고 해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곧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요. 선희는 그날 이후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 같은 격동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진실의 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서울대병원 VIP 특실. 발기성은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 서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침대에 누워 의식도 없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휠체어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선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흰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더듬더듬 움직이는 민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선희가 다가와 발기성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발기성은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좋아. 오늘은 특히 더 좋구나. 내 손자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그의 시선이 민재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손자. 발기성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민재야, 이리 오렴. 할아버지가 여기 있단다. 민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공중을 더듬었습니다. 발기성은 손을 뻗어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한 듯한 감촉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볼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민재야. 발기성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는 손자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너를 만나서 정말 기쁘구나. 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보물이구나.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은은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깊은 공백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버지.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의 각막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났답니다. 발기성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의 손이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질게. 민재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닮았대요. 발기성은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곧 볼 수 있을 거야. 약속하마.
그리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게. 대학도 다시 다닐 수 있고 피아노를 계속 배우고 싶어요. 민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후에 음악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럼 세계 최고의 피아노를 사줄게. 발기성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도 모셔올 거야. 선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어둠 뒤에 찬란한 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30년간 응어리졌던 무거운 돌덩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발기성의 대저택에서는 특별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차갑고 위험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가 가득한 진짜 가정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수술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그의 눈은 아직 완전히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점차 희미한 형체와 빛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력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정숙은 여전히 저택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닌 존경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발기성은 그녀에게 평생 연금을 약속했고 작은 아파트도 선물했습니다. 발기성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회사 일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가져왔고 준호와 서연이 망가뜨려 놓은 것들을 하나씩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발기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선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발기성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선희야. 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선희는 차를 내려놓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궁금증이 서렸습니다. 뭘 하고 계세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있어. 발기성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내 재산은 너와 민재에게 갈 거야. 선희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때 우리를 두고 떠나셨나요? 정말 위협이 그렇게 심각했나요? 발기성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진 듯 구부러졌습니다. 정태영은 무자비한 사람이었단다. 그는 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시기했어. 그리고 너희를 이용해 나를 협박했지. 네 어머니와 네가 다치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미워하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왜 나중에라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위협이 사라졌을 때 찾았단다. 발기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 너는 새 아버지와 행복해 보였고 내가 다시 나타나면 너희 삶이 더 복잡해질까봐 망설였단다. 그리고 그때 준호와 서연이 나타났어. 그들은 내 외로움을 이용했지. 선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에서 마지막 분노의 불씨마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 알려주셨다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단다. 발기성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구나. 남은 생은 너와 민재를 위해 살고 싶어. 그때 민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붕대가 벗겨져 있었고 특별한 보호용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민재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잘 보여요. 형체가 점점 선명해져요, 할아버지. 정말 저랑 닮으셨네요. 발기성은 벅찬 감정의 자리에서 일어나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보이는 거니, 민재야? 네, 할아버지. 민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할아버지의 눈, 코, 입이 보여요. 그리고 엄마도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희망,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기성과 선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한 희망과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민재야. 발기성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족을 다시는 갈라놓지 못할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세 사람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과거의 상처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이 그들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하며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깊이 깨달았습니다.